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과정은 인상적인 기술 혁신으로 특징지어져 왔습니다. 러시아가 내놓는 모든 아이디어는 기발한 해결책으로 대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크라이나도 그 집단적 천재성의 독특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충격적으로 단순한 무언가가 러시아를 다시 석기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에 의해 무릎을 꿇게 된 가운데 그 해답은 흑연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광물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먼저 우크라이나가 흑연으로 무엇을 하고 있기에 러시아군이 그토록 들끓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네츠크의 요새화된 도시 방어선에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결과는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3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으며 많은 이들이 도네츠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이 영토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직 전력에만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는 현대전에서 모든 것입니다. 레이더, 방공 시스템, 그리고 전체 지휘센터가 전기로 운영되며 러시아는 점령지의 발전소를 장악해 자국 군인들이 항상 필요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보고들은 흩어져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무기를 투입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용히 있으면서 러시아군이 무기의 영향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지에 있는 푸틴의 앞잡이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에 폭탄을 투하하지만 이 폭탄들은 병사들을 해치거나 목표를 파괴하는 큰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대신 하늘에 다른 무언가를 뿌립니다. 이 물질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기를 끊어버려 전선의 병사들이 무너질 때 후방을 어둠에 빠뜨립니다. 우크라이나는 흑연 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4월 초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가 공포의 야간 습격 중 점령지에 흑연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폭탄으로 전력을 차단하기에는 밤이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을 굳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불이 꺼지면 러시아 군인들은 당황합니다. 이 주장들도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겁에 질린 군인들은 우크라이나가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무언가가 찍힌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X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영상에서는 러시아 방공망이 다가오는 드론 무리를 상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일부 격추했지만 영상 후반에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를 보며 문제가 드러납니다. 흑연 필라멘트로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 필라멘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할 때도 방출됩니다. 심지어 공식 러시아 소식통들조차도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 흑연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주요 통신사 타스 4월 6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점령된 도네츠크 시설에 흑연 폭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폭탄이 공중에서 터져 미세한 흑연씨를 뿌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드론 6대를 격추하고 10대를 추가 요격했다고 앞서 언급한 영상과 관련된 보도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3대가 방어망을 뚫고 발전시설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요격 보도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언론 보도입니다. 타스 통신 덕분에 우크라이나 신형 폭탄 작동 방식을 일부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추측은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 나옵니다. 이 매체는 흑연 폭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곧 더 깊이 다룰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주세요. 우크라이나의 혁신은 흑연을 러시아 방어망에 투하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흑연 폭탄은 보통 수십 개의 자탄을 담고 있는 집속탄입니다. 각 자탄에는 흑연 필라멘트가 들어있으며 폭탄이 터지고 자탄이 퍼지면 넓은 지역에 흩어집니다. 간단하죠? 폭탄이 항공 플랫폼에서 발사되고 폭발하면 흑연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 흑연 폭탄을 투하하려고 제한된 전투기와 폭격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후방에 흑연 투입 신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드론 FP-1이나 FP-2를 보내며 이 드론들은 흑연 필라멘트가 든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것이 집속탄을 사용할 때만큼 넓게 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탄두 폭발로 흑연이 떨어진다면 방공망이 작동해도 러시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를 빗나가도 흑연이 예상치 못한 곳에 떨어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자주 보듯이 이는 기존 개념의 혁신적 변형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것은 도네츠크 전투를 뒤집을 치트키와 같습니다. 이 무기는 러시아군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발한 변형을 가진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군대를 영원히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낸 미래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발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개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폭탄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간단한 광물을 기발하게 활용하여 푸틴의 군대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왜 흑연폭탄은 폭발물이 아닌가요? 이것은 전력에 관한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를 빼앗아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흑연폭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폭탄들은 여러분이 폭탄이 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폭탄들은 활주로나 견고한 목표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흑연폭탄 안에는 폭탄의 이름이 된 그 물질의 미세한 가닥들이 수천, 수만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 가닥들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목표물 위에 미세한 먼지처럼 내려앉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문제가 있습니다. 흑연은 전도성 물질입니다. 흑연폭탄에서 방출된 미세한 섬유들이 전기를 생산하거나 필요로 하는 어떤 것 위에 내려앉으면 그 전도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합선이 문제가 됩니다. 흐르는 전기가 흑연 섬유에 끌려가면서 과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안전장치가 작동합니다. 흑연이 마치 전원을 차단하는 스위치처럼 작동해서 전체 시스템이 오프라인이 됩니다. 섬유 하나만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수천 개의 섬유가 같은 목표에 떨어지면 그 섬유들은 전류에 의해 한꺼번에 기화되어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온화된 통로를 만듭니다. 연쇄 효과가 시작되면 우크라이나가 목표한 곳에 전력이 나가기 전 러시아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손에 쥔 것은 정전 폭탄으로 이 폭탄들은 도네츠크에 폭발성 탄두를 투하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드론을 이용해 점령지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FP-1과 FP-2 드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흑연폭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고 싶다면 과거를 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흑연폭탄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미국과 나토도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걸프전 당시 미 해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통해 이란에 투하한 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쓰는 흑연폭탄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미세한 흑연 섬유 대신 그들은 이라크 전자장비를 단락시키려고 탄소 섬유 리를 사용했습니다. 10년 후 나토는 구유고슬라비아의 흑연폭탄 변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나토가 언론에서 소프트 폭탄이라 불리는 것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연폭탄은 우크라이나가 쓰는 것과 비슷하며 나토와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베오그라드 시민들에게 첫 대규모 정전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적에게 흑연폭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목표물에 같은 방법을 썼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 보도에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발전소를 겨냥해 흑연폭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연폭탄에 대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정전이 발생할 때마다 흑연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를 설명할 만한 폭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흑연폭탄 사용 사례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로 보내는 최신 드론에 흑연이나 폭발물이 실렸는지 추측하게 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조치에 대응해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방공망이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하더라도 흑연이 퍼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공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러시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흑연폭탄이 목표를 맞추지 못해도 더 많은 전기장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새 무기에는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흑연폭탄은 러시아군의 불을 끄는 용도 외에도 매우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참고로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우크라이나의 흑연폭탄은 겉보기에 러시아 후방전력 차단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천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흑연폭탄 사용 사례들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그 모든 사례에서 폭탄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달라. 점령된 자국 영토에서 수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건설한 전력시설들을 상대로 흑연폭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강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 전력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낸 후에 그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연폭탄이 최적의 무기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폭탄을 사용해서 도네츠크에 우크라이나가 직접 건설한 발전시설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차단된 시스템 재가동에는 시간이 걸리며 흑연은 전기 시스템의 부품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는 보장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2025년 11월 에아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네츠크의 발전소에 충돌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폭발 없이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래를 위해 싸웁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은 러시아를 짓밟을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 번도 주권 국가로 인식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일부였고 주권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러시아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뜻대로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러시아가 점령한 인프라 보존 무기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푸틴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정신이 꺾이지 않았고 이 나라가 더 이상 러시아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푸틴에게 보여줍니다. 헌징을 넘어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흑연폭탄 사용이 러시아 후방 병력의 전기를 끊는 것을 넘어 국가 전략에도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방공망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르비아에서 나토가 소프트 폭탄을 사용했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5월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나토는 세르비아의 70%의 전력을 즉시 차단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가 나토의 개입에 맞서 방어하기 위해 설치했던 수많은 군사 컴퓨터, 통신 시스템, 레이더들도 함께 무력화되었습니다. 나토의 소프트 폭탄은 세르비아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방공망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F-117 나이트호크 전투기를 조종하던 미 공군 조종사도 격추했습니다. 이는 당시 나토가 베오그라드에 없다고 본 능력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나토가 베오그라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점령지 방공망에도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1년 넘게 러시아 방공망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3월 26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 인프라를 상대로 492회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도네츠크와 같은 지역에 러시아가 구축한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자산을 겨냥한 공격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 흑연폭탄도 러시아 방공망을 겨냥한 작전에 추가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폭발성 드론을 희생하지 않고도 안전한 공중 통로를 만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개념입니다. 흑연폭탄은 레이더를 마비시키고 방공 시스템의 회로를 교란시킵니다. 러시아가 시스템을 수리하는 동안 폭발성 탄두를 실은 드론과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더 가치 있는 목표물에 보낼 수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다시 가동될 때쯤이면 러시아는 이미 땅에 생긴 크레이터들을 처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선 후방에는 러시아가 점령지에 지휘 통제, 즉 C2 센터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C2는 전쟁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C2가 없으면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조차 심각하게 저해됩니다.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의 조정과 실행이 관리되는 곳이 바로 C2 센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C2는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러시아의 C2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하루 종일 논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월 한 달 동안에 3만 5천 명 사망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지휘소들이 존재하고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휘 통제소에는 통신 장비가 가득합니다. 이곳에는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흑연폭탄으로 일시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선 뒤 혼란을 일으키고 도미노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후방에서 마비됩니다. 지휘관들에게 명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회색 지대에 있는 러시아 침투자들은 고립되고 차단당한 뒤 죽게 됩니다. 전기가 필요한 것은 모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후방의 대부분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차단하면 러시아는 오래되고 느린 통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곳에서는 펜과 종이가 기본이 될 것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군대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구식 소무전 전략을 고수하려 한다면 흑연 폭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들을 전자통신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로 되돌려보내면서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우크라이나가 FP1과 FP2 드론에 흑연을 탑재했다고 보고한 점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FP5 플라밍고 같은 장거리 드론에 흑연을 탑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드론은 3,000km 사거리로 러시아 내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가 러시아 발전소로 날아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흑연이 러시아 전역에 떨어져 산업시설, 화학공장, 민간 전력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피해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흑연은 우크라이나가 푸틴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시작한 전쟁이 그들의 문 앞까지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규모 정전이 몇 번이나 발생해야 러시아 엘리트들이 러시아에 쏟아지는 흑연에 대해 입을 열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흑연 폭탄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다면 그 폭탄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흑연이 풍부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흑연이 너무 많아서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흑연 광산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흑연 생산국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매체는 우크라이나에 약 1,790만 톤의 흑연 매장량이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물론 그 모든 흑연이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점령지에 있고 모든 매장량이 다 접근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에는 흑연이 있습니다. 흑연도 아주 많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보고하는 것은 더 큰 작전을 위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점령지뿐 아니라 푸틴이 보호한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치트코드가 해제되었습니다. 흑연 폭풍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와 그 군대는 하늘에서 터져도 위험한 무기에 의해 무릎을 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트코드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영토 장거리 공격에서 부정행위한다고 봅니다. 정유소와 석유 인프라가 파괴되고 러시아 방공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내는지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푸틴 군대에 맞서 쓰는 최신 무기 소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